이 상황에서 우선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을 했을 때는 합의를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상황을 봤을 때는 좀 우리 아이 좀 억울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알고 싶은 거는 합의를 만약에 그 부모가 안 해줬을 때는 이 아이가 이번에 이제 나이도 이제 초벌이 지났거든요. 지나고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처벌 수위가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 건지. 지금 자녀분 나이가 생년월일이 어떻게 돼요?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네, 어제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형사 미성년자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만 14세이기 때문에 만 14세 이상 되어야지만 형사처벌이 되는 건데요. 딱 그 해당되는 거고 만약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형사처벌은 안 되고 소년법에 따라서 소년보호 사건으로 되거나 이렇게 가는 건데요.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딱 한 달도 안 되는 기간가 넘어가서 형사 미성년자는 아니기 때문에 만 14세 이상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강력한 상황이죠. 그러면은 지금 자전거를 미었다, 넘어지게 했다, 그리고 또 얼굴을 가격했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범죄는 폭행, 경우에 따라서는 상해, 또는 폭행치상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아드님 조사 받으셨어요? 아니요, 아직 연락 안 왔어요. 조만간에 이제 피해자 쪽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아드님이 조사를 받게 되실 겁니다. 그때는 구체적으로 제명이 어떤 걸로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뭐 폭행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많이 치지 않았으면.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 집에서 바로 진단을 같이 끊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기본적으로 뭐 안 아파도 정형외과가 2주는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진단서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상대방이 폭행보다는 더 중한 범죄인 상해죄로 이제 가기 위해서 진단서를 발급받아가지고 제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2주가 나올 수도 있고 3주가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자 그런데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무조건 상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상해의 개념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냥 자연 회복이 가능하냐, 상처가 특별한 치료 없이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 치유가 가능한 정도냐의 기준에 따라서 자연 치유가 가능하다고 보이면 상해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상해 진단서 2주가 나왔다고 한다면 굳이 상해로 가지 않으려는 경향도 좀 있어요. 제 의견으로는. 제 경험상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서가 제출됐다고 해서 무조건 상해로 갈 건 아니다. 그건 좀 내용에 따라 다르고 실제 상처의 어떤 내용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뭐 단순 타박상이라든지 단순 찰과상, 자연 치유가 가능한 정도로 경미하다. 이런 상해죄로 가지는 않고 단순 폭행으로 갈 여지도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폭행이든 상해든 이거는 처벌되는 거기 때문에 처벌이 되면 청사 정가가 나오잖아요. 정가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기소유예 받는 게 최고겠죠. 기소유예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아예 가해자의 나이라든가 반성의 정도라든가 뭐 그런 종합적인 걸 고려해서 검사님께서 이번 건은 한번 봐줘도 되겠다. 굳이 처벌할 필요는 없겠다. 처벌하지 않는 것이 뭐 장래에는 더 좋은 결정일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할 때 기소유예 처벌을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기소유예의 경우에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는데 기소유예를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피해자가 처벌해달라고 하는데 검사 입장에서 그냥 봐주겠다는 결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필요하죠. 피해자의 용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의 용서라고 한다는 건요, 그런 건 측면도 있어요. 일단 피해자의 감정 자체가 좀 화가 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괘씸한 것도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뭐 직접 부모님끼리 얘기해서 적당히 잘 얘기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경찰에 고소까지 했다는 거는 그 화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이나 이렇게 해서는 쉽지 않고 좀 노력을 잘 해야 됩니다. 일단 그 마음을 좀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피해자와 소통할 때도 소통의 기회가 생길 때 잘 전달을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직접 연락을 하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하거나 피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면 학원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저희는 이제 얘기를 주는 거고요. 저희 애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부모가 학원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저희 아들이 이제 애를 때렸다는 내용 아느냐라고 이제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선 알게 된 거고 어제 그 학원 선생님한테 전화를 받고 근데 혹시나 그쪽은 부모님한테
그 전화번호를 이쪽에다 좀 주실 수 있는 의향이 뭐냐 라고 좀 여쭤봐달라 해가지고 그 전화번호까지 받았는데 오늘 정작 이제 전화를 하니까 이제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전화를 안 받으세요? 네.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제3자가 객관적 제3자가 합의를 중재하는 거가 효과적일 수 있어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변호사가 연락을 하면은 안 받는 경우는 제가 경험상 거의 99% 소통은 되는 건데요. 그때 이제 합의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인 거고 일단 소통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좀 이렇게 잘 표현을 해야겠죠. 예. 그 피해자분들 섭섭하지 않게 기분 나쁘지 않게 가해 행위를 했으니까 충분히 사죄를 또 드리면서도 또 공정하게 또 기분 나쁘지 않게 표현을 하면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피해자분들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진지한 사죄, 진지한 반성 뭐 이런 걸 원하실 수도 있고 동시에 뭐 피해 회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바라는 바가 있으실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잘 소통을 해서 뭔가 좀 잘 마음을 누그러뜨려가지고 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좀 잘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거 합의금보다도 제 생각에는 그 마음을 잘 서운하지 않게끔 표현을 잘 해가지고 좀 마음을 잘 누그러뜨리고 그 마음을 좀 움직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